디지털 시대에 성공하는 대통령의 조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죠. 지난 시간에 새로운 대통령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대통령은 정치 철학이 있어야 되고 또 미래 비전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국민 60% 이상이 찬성하는 그런 철학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다양성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통합을 좀 많이 얘기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 또 정치권을 떠나서 사회에서도 이번 대통령은 사회가 너무 갈등으로 가기 때문에 통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통합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는 것입니다. 통합의 의미가 디지털 시대에 왜 중요하고 그것의 진정한 의미,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제대로 된 통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정치적 목적으로 표를 얻기 위해서 또 사회 갈등이 많으니까 이걸 통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있고 예전에도 많이 외쳤죠.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도로 회귀하죠. 왜 그렇게 됩니까? 그것은 디지털 시대가 요구하는 통합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왜 통합이 요구가 되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자고요. 먼저 이 갈등이 있어야죠. 사회는 원래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념적으로도 좌우 갈등이 있고요. 진보 보수 갈등이 있고 그리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대립. 이것은 역사적으로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에 갈등이 있었고 인간은 그 갈등을 통해서 서로 조정해 가기도 하고 서로 투쟁해 가면서 발전해 왔죠. 그래서 갈등이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갈등이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왜 이 시대에 통합이 더 중요한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통합을 내세우면 왜 안 되는지를 살펴보자고요. 그것을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30년 넘게 일했던 공영방송은 한국 정치 사회의 축소판이다. 똑같은 현상이 그 개사 조직 내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이 통합이 왜 중요한지를 그 공영방송의 지난 20년간 역사를 살펴보면서 한번 의미를 되새겨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이 갈등은 이념적 갈등, 특히 좌우, 진보, 보수의 이념적 갈등이 심화된 것은 오래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군사 독재 시대에는 독재 압제와 피박받은 국민들 간의 갈등과 대립이었지 그것이 좌우 대립으로 그렇게 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부터 나왔냐면요. 사실 김영삼 정부가 최초의 무민민 정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군 출신이 아니고 군대에 등을 업지 않고 선거로 국민들의 선거로 직접 선거로 선출된 최초의 정부니까요. 그래서 문민정부라고 그랬는데 김영삼 정부도 사실상은 보수 정권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원래는 진보 세력이었죠. 계속 야당 생활을 했는데 3당 통합을 하면서 보수의 역할을 하면서 정권을 잡았죠. 그래서 김영삼 정권까지는 보수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로 보수가 정권을 잡아왔습니다. 접어왔는데 최초의 진보, 좌파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진보 정권은 김대중 정권이죠. 그런데 김대중 정권도 어떻게 보면은 반집권입니다. 김종필 총리하고 연합을 하면서 정권을 잡았죠. 김대중 대통령이 만약에 김종필 총리하고 연합을 안 했으면은 아마 성공한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그만큼 대한민국은 보수가 정치 사회를 몇십 년 동안 지배를 해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냐면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영방송에서도 이 진보 대통령이 당선이 됐으니까 진보 측의 사람들이 간부를 하고 임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장과
임원은 어느 정도 진보 세력으로 채워졌지만 국장급 이하는 진보 세력을 세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으로 따지면요. 호남 출신은 부장급에도요, 그 많은 부장급에도 한두 명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보 세력을 중요한 자리에 앉히려고 해도 앉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는 어떻게 보면은 공영방송이 이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 한 70%를 자리를 차지했고요. 한 30% 정도의 자리가 진보 성향의 사람들을 채워줬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은 진보 성향의 대통령이 잡았는데 공영방송은 그동안 보수 정권이 몇십 년 동안 자리 잡아왔기 때문에 진보 세력이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인재를 키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공영방송 내에서도 김대중 정부 때까지도 갈등은 그렇게 없었습니다. 좌우 갈등이 없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진보 세력이 이제 기반을 잡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때 거의 60%의 자리를 차장, 부장, 국장, 임원 이런 자리를 진보 세력이 채워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수가 밀려났잖아요.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보수가 절반 이상이 밀려나니까 이 사람들이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권 때부터 좌우 대립이 시작된 거예요. 좌우 대립이 시작되면서 보수 성향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를 갈고 있었죠. 정권만 바뀌어봐라. 이렇게 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왔잖아요.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 진보 성향의 사람들을 다 자리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거의 99%를 이 보수 성향의 사람들로 채워졌어요. 그러면 중도는 어떠냐? 중도 성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영방송을 보면요. 진보 세력이 한 40%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보수 세력이 한 30%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30-40%는 중도입니다. 중도인데 보수 세력이 들어오니까 진보 세력을 다 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보수 성향의 직원들이 30%밖에 안 됐잖아요.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해요. 중도에 있는 사람도 자리를 못 갑니다. 왜냐하면 보수 성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리를 차지해야 돼요. 차지해야 되고요. 저 같은 사람은 저도 정치 이념 성향이 있죠. 그런데 공개적으로는 내가 진보인지 보수인지를 밝히지 않습니다. 제가 SNS 생활하고 유튜브 생활을 해도 아무도 모를 겁니다. 제가 진보인지 보수인지. 저도 정치 성향이 있죠. 그래서 내세우지 않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진보든 보수든 좌든 우이든 자기들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보직을 갖고 일을 하다가도 사장이 바뀌면, 정권이 바뀌면은 그 자리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한 6개월 지나면 다시 불러요. 왜냐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처음 정권이 바뀌면은 자기 파의 성향의 사람들로 다 바꿉니다. 이것이 이제, 노무현 정권 때는 국장급까지 다 바꿨어요. 그러니까 보수 성향의 사람들은 국장급에 한 자리도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명박 정권으로 들어가니까 부장급까지 다 보수 성향의 직원들로 다 채워져요. 진보 성향의 직원들은 한 명도 못 찾아갑니다. 그리고 중도는 한 1-20% 간신히 들어가요.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이 들어오니까 차장급까지 다 보수 성향의 사람들로 다 채워집니다. 진보는 한 명도 못 들어가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으로 바뀌었죠. 탄핵이 되면서. 그러면서 사장이 바뀌니까 이제는 평직원까지 다 편가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에도 중요한 일이 있고 큰 프로젝트가 있고요. 직원들이 하고 싶은 일이 있잖아요. 이런 일들은 다 진보 성향의 직원들로 채워지는 거예요. 저는 중도니까 물론 진보가 정권을 잡던 보수가 정권을 잡던 사장이 바뀌면 저는 직을 내놓습니다. 일단 내놓고 제 자리는 없어요.
왜냐면 그 자기들 편이 먼저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니까 저한테 줄 자리가 없습니다. 저는 상대편도 아니지만 그러다가 한 몇 달 있다가 일을 해야 되니까 저를 부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간부 생활을 했지만 사장이 바뀌면은 그 자리를 내놓고 한 몇 달 기다렸다가 다시 간부 생활을 하고 이렇게 일을 해왔습니다. 자, 이것이 지난 2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좌우 갈등으로 벌어진 우리 사회의 일입니다. 언론계, 공영방송뿐만 아닙니다. 그것이 대학, 정치 공무원은 물론이고요. 공무원도 맨 처음에는 국장급부터 그렇게 바뀌다가 그 밑에 말단까지 다 바뀌기 시작하죠. 이렇게 되고요. 대학사에도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공적 기관들 있잖아요. 이게 공사 이런 데도 모든 것이 그랬고요. 그것이 사법부까지 들어갔습니다. 검찰, 법조계까지, 판사까지 저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판사까지. 중요 자리는 다 그 성향의 사람들로 채워지는 거고. 그죠? 그리고 모든 영역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민간기업만 빼놓고. 민간기업은 오너가 있으니까, 오너가 밀고 나가니까 그런 게 없는데, 민간기업만 빼놓고 모든 조직은 이렇게 지난 20년 동안 좌우 갈등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난 20년 동안 대한민국이 왜 발전을 못하고 정체했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의 핵심은 뭡니까? 이거의 핵심은 자기네 사람만 쓰니까요. 유능한 사람이 적재적소에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중간 자리도 안 됩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요? 대통령이 당선되면요. 그 사람을 지지한 선거운동을 한 사람들이 무지 많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이 임명할 자리가 수천 개가 넘습니다. 그렇지만요, 대통령이 챙겨줘야 될 사람들이 선거에 나를 도와준 사람이 몇만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자리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능하느냐 아니냐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능력 있는 적재적소의 사람들을 채우지 않다 보니까 가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경영자로 살 수 있는 게 비용 절감밖에 없습니다. 효율화를 위해서 경영 실적을 내세우려다 보니까 비용 효율화요. 이것이 공영방송에서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사장이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정치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 사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사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사장이 안 되기로 해요. 안 되려고 그래요. 시켜도 안 해요. 왜냐하면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기 싫어서. 그러니까 정치적 성향이 강한 사람이 사장이 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장이니까 경영실적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합한 인물이 아니다 보니까 첫 번째로 내세우는 게 비용 절감이에요. 그래서 방송사가 지금 망해가는 이유가 비용 절감에 가장 쉬운 게 제작비를 절감하는 거예요. 제작비를 절감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넷플릭스부터 유튜브 이런 외국의 플랫폼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투자를 하면서 제작비를 올려요. 유능한 작가, 유능한 연출자, 연기자, 연출자를 확보하면서 이 사람들의 몸값을 늘리는데 비용 절감을 하겠다고 제작비를 삭감하니까 이 KBS, MBC, SBS 이런 커다란 전통 방송사들은 유능한 연출가, 작가, 연기자를 확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작 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회사의 핵심 제품이 프로그램이잖아요. 프로그램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경영자들은 적자를 안 내는 게 자기들의 최우선 과제예요. 회사가 나중에 경쟁력이 떨어지든 아니든 내 임기가 3년이거든요. 3년 동안 적자만 안 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난 20년 동안 방송사부터 온갖 공적기관을 이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거의 90%의 공적기관, 그리고 정부기관도 이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난 20년 동안 성장을 멈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장이 멈추다 보니까 갈등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살펴봤죠. 제로섬 사회 성장이 멈추면은 나눠 가질 게 없기 때문에 갈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저 사람이 가져가면 내게 줄어들기 때문에 악착같이 목숨을 걸고 싸운다. 갈등이 높아진다. 아무리 성장을 통해서 나눈다는 그런 정책을 펴도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성장을 하려고 그러면요, 적재적소에 적합한 인물을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 20년 동안 좌우, 진보, 보수 갈등으로 그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지털 시대 성공한 대통령의 조건, 두 번째 시간, 첫 번째 시간에 살펴본 철학이 있어야 되고요. 그 철학을 국민 60%가 공감하는 철학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실행할 건가? 그것은 우리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집단이 생각하는 방식, 좌파면 좌파가 생각하는 방식, 우파는 우파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인류의 미래에 적합한 방식으로 해야 된다. 공동체가 이익을 보는, 트럼프가 잘못한 거는요, 전 세계 인류, 우리 공동체의 이익이 아니라 백인 중심의 기독교 보수층의 중심의 이익을 중심으로 펼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살펴봤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번 대통령은 당선되면 통합을 해야 되는데, 통합은 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보수 사람을 갖다 쓰는 게 통합이 아닙니다. 보수가 대통령이 됐을 때 진보 사람을 갖다 넣는 게 통합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얼굴마다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 편을 따지지 않고 그 자리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채우는 거다. 그런데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말부터. 왜 지도자들이 그걸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왜 못하느냐? 그것을요, 우리 파들이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혁명을 하면요, 혁명 공신들이 뒤로 숨어야 성군이 될 수 있습니다. 혁명 세력들이 자기들이 먼저 자리를 찾아야겠다 그러면은 절대 그 지도자는 좋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렇게 선발돼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적합한 인물을 쓸 때 자기 파에서 그것을 동의해 줘야 됩니다. 자리를 양보해 주고 자기는 더 적합한 자리로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살펴본 대통령의 조건 첫 번째, 나는 왜 이 자리가 필요하고 내가 왜 이 자리를 가려고 하는지, 나는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지, 이 철학은 그 밑에 모든 사람한테 필요한 겁니다. 과연 저 자리가 나한테 맞는 건지, 내 능력으로 저 자리에 가서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을 같은 대통령하고 같은 소속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대와의 경쟁이 아니라 나와의 경쟁입니다.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하고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이 자기 성찰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그것이 통합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안 남았으니까요. 통합이 지금 갈등이 점점 심해지는 우리 사회의 미래 대통령의 첫 번째 과제인데, 통합은 상대편을 데려다 쓰는 것이 통합이 아니다. 통합은 그 자리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찾아서 쓰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가 자기 성찰을 하고 내가 과연 이 자리에 맞는지, 내가 내 능력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 미래와 우리 공동체와 인류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이런 자기 성찰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